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모빌리티, 그리고 또 배달 플랫폼의 거인이죠. 우버 테크놀로지스, 유비어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버는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 차량 호출 앱, 그걸 훨씬 넘어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비전, 그리고 꽤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버의 그 핵심 사업 구조부터 시작해서요. 최근 재무 성과는 어떤지, 또 시장에서는 우버 가치를 두고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앞으로 우버 성장을 이끌 어떤 기회 요인들, 또 반대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은 뭐가 있는지 정말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께서도 우버라는 기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래도 우버가 보여주는 그 혁신성, 특히 기술을 통해서 이 이동과 배송의 미래 자체를 바꾸려는 그 야심찬 계획, 이런 성장 가능성에 좀 주목하면서요. 긍정적인 측면을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이게 파고들을수록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럼 반대로 한 걸음 좀 물러서서 우버가 넘어야 할 산들이랄까요? 그런 도전 과제들, 그리고 사업에 원래부터 좀 내재된 그런 위험 요소들을 좀 더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장세 뒤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런 걸 좀 따져보는 거죠. 청취자분들이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버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그들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그러니까 비전부터 한번 짚어보죠.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우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사람이나 물건을 이렇게 저렇게 옮기는 걸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이동, 그러니까 모빌리티죠. 그리고 배송, 딜리버리, 이걸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택시 부르고 음식 시키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네, 훨씬 큰 그림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는 택시나 자가용 호출은 기본이고요. 음식 배달, 식료품 배달, 더 나아가서는 컨테이너 같은 대규모 화물 운송까지 세상의 거의 모든 움직임을 자신들의 기술 플랫폼 안으로 다 가져오겠다는 정말 엄청난 포부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수십조 달러?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거대한 시장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 비전 자체는 정말 원대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비전을 어떻게 현실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느냐, 이 부분이겠죠. 우버 사업 모델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바로 자산 경량화 모델이잖아요. 네네, 그거요. 쉽게 말해서 우버는 택시 회사처럼 자동차를 직접 다 사거나 물류 회사처럼 창고나 트럭을 직접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죠. 대신에 그 기술 플랫폼을 딱 만들어서 운전기사님이나 식당 사장님 같은 공급자, 그리고 승객이나 음식 주문하는 소비자 같은 수요자를 딱 연결해주고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방식인 거죠. 직접 차량이나 부동산 같은 무거운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전통적인 운수회사나 물류 기업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본 효율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우리가 살펴본 자료를 보니까 우버의 예상 자기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ROE죠. 투입한 자기자본 대비 얼마나 이익을 잘 내는지를 보여주는 이 지표가 무려 18.0%에 달할 걸로 기대되더라고요. 18%요? 와, 꽤 높네요. 그렇죠. 반면에 전통적인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한 6.0% 수준에 머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총자산 이익률, ROA 역시 우버가 10.0%로 전통 기업들의 3.0%보다 훨씬 높습니다. ROE만 떡 놓고 봐도 최소 12%포인트 이상 더 높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훨씬 효율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죠. 자산을 직접 소유 안 하니까 초기 투자 부담도 적고 말씀하신 대로 ROE나 ROA 같은 자본 효율성 지표가 높게 나오는 건 당연히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동전의 양면처럼 이면도 좀 봐야 하잖아요.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자산 경량화 모델은 필연적으로 다른 종류의 비용, 그러니까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또 계속해서 기술 개발, R&D를 해야 하고 또 수많은 사용자와 드라이버를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비용, 여기에 막대한 고정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차량 유지비나 감가상각비 대신에 서버 운영비,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비, 그리고 신규 사용자나 드라이버 확보를 위한 보조금이나 광고비,
이런 게 엄청나게 지출되는 구조라는 거죠. 과연 이런 높은 고정비 부담을 안고도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계속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경쟁이 막 치열해지면 마케팅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는 근데 그 고정비 투자를 단순히 비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우버의 성장을 더 가속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어떤 원동력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본 효율성으로 번 돈을 다시 기술 개발과 플랫폼 확장에 아주 공격적으로 재투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버의 보이지 않는 핵심 자산,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효과와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것, 이걸 더 강력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요. 네트워크 효과랑 알고리즘이요? 네. 이건 뭐 재무 상태표에는 숫자로 딱 찍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숨겨진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더 많은 승객이 우버를 찾으면 당연히 더 많은 운전기사들이 우버 플랫폼으로 모여들겠죠? 그럼 이건 다시 배차 시간 단축이나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또 더 많은 승객을 유인하는 이런 강력한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음식 배달, 화물 운송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착착 묶이면서 이 네트워크 효과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수익성 개선과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는 거죠. 그 네트워크 효과라는 숨겨진 자산의 존재,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더 많은 사용자와 공급자가 모일수록 플랫폼 자체의 가치가 커진다는 건 분명하죠. 근데 문제는 그 가치를 객관적인 숫자로 딱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항상 그 무형의 가치를 주가에 온전히 다 반영해 주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가치 측정이 어렵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분석에서는 경쟁사가 우버 수준의 네트워크랑 기술을 구축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 그리고 20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뭐 20조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했던데요. 글쎄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기술 발전 속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고 또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뭐 다른 거대 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혁신 기업이 언제든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은 항상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각국의 규제 환경 변화나 아니면 지금도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 우버가 힘들게 구축한 이 네트워크 효과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또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따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숨겨진 자산의 가치가 영원 불변한 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경쟁은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버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치를 한번 보면 그들의 어떤 자신감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향후 3년 안에 라이드 쉐어링, 즉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70% 이상 가져가고 배달 시장에서는 40% 이상을 달성하겠다. 그리고 비교적 새로운 사업인 화물 운송 부문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총 거래액 GMV 성장을 이루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이런 목표는 이미 구축된 그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와 기술력에 대한 확신 없이는 사실 내세우기 어렵죠. 목표는 상당히 공격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정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연간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비용만 약 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4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 돈을 AI 기반의 매칭 알고리즘 개선이나 자체 지도기술 고도화 같은 데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네, 뭐 결국 그 목표 달성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버 플랫폼을 활발하게 이용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겠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우버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용하는 활성 사용자 수, MAPC라고 하죠, 이게. 무려 1억 7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또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 그러니까 드라이버 및 배달 파트너분들도 수백만 명 규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사용자랑 운전자 그룹으로부터 실시간으로 계속 쌓이는 그 독점적인 이동 패턴 데이터, 수요 예측 데이터,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버의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 귀중한 데이터 자산을 어떻게 계속해서 더 큰 수익으로 연결시키고 또 경쟁사들의 도전을 뿌리치면서 계속해서 우위를 지켜나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우버의 현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재무 성과와 수익성 분석인데요. 제가 볼 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우버의 꾸준한 성장세와 함께 정말 눈에 띄는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플랫폼의 전체 거래 규모를 보여주는 총 예약액, Gross Bookings, 줄여서 보통 GB라고 부르죠. 이 GB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2025년 1분기 GB가 얼마였냐면 42억 8,2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한 수치고요. 환율 변동 효과를 빼면 무려 18%나 성장한 겁니다. 성장률 자체는 좋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2분기 실적은 이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GB가 46억 7,56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회사가 제시했던 예상치, 그러니까 가이던스라고 하죠. 그 상단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3분기 예상치 역시 482억 5천만 달러에서 497억 5천만 달러 사이로 제시되어서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총 예약액 GB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물론 긍정적인 신호죠. 근데 그 성장세의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2025년 1분기 실적을 다시 보면 좀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되거든요. 어떤 점이죠? 바로 우버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총 운행 건수, 트립스의 증가율, 이게 플러스 18%였는데 이게 총 예약액 GBV의 증가율, 플러스 14%보다 더 높다는 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평균 운행당 요금, 그러니까 에버리지 페어가 좀 하락했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뭐 단거리 운행이라든지 저가 서비스의 비중이 늘어났을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수익성에는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세부적인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장세가 이제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버가 정말 오랫동안 성장은 하는데 돈은 못 버는 기업, 이런 꼬리표를 달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1분기에는 드디어 1억 7,8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아, 드디어 흑자를 냈군요. 네. 그리고 영업활동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조정 EBITDA, 어저스티드 EBITDA 역시 18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35%나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조정 EBITDA가 21억 1,900만 달러로 더 개선됐고요. 3분기 예상치도 최대 22억 9천만 달러까지 제시됐어요. 이건 우버 사업 모델의 높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수익성이 좋은 모빌리티 부문, 여기가 조정 EBITDA 마진이 한 35%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부분이 전체 이익 개선을 아주 강력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조정 EBITDA 수치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건 분명 인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정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조정 EBITDA는 보통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종종 그 주식기준 보상비용처럼 실제 현금 유출은 없지만 주주가치 희석과 관련된 비용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런 비용들이 빠지는군요. 네, 그래서 회사의 어떤 영업 흐름을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이긴 하지만 실제 기업의 최종적인 순이익이나 현금 창출 능력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유념해야 합니다. 물론 우버가 갭,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기준으로도 연간 첫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시장과의 소통에서면 이 조정 수치를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또 전체 수익성 개선을 이끄는 건 마진이 높은 모빌리티 부문이지 배달 딜리버리 부문의 조정 EBITDA 마진은 여전히 1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에요. 특히 배달 시장인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이 마진율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배달 부분 마진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 FCF 창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 같은 데 필요한 자본적 지출을 빼고 남은 그야말로 기업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남는 돈이죠. 네,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보니까 우버의 FCF 마진율, 그러니까 매출 대비 잉여 현금 흐름 비율이 약 18.2%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 현금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은 이제 아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7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었죠. 네, 그때도 꽤 큰 규모였죠. 그런데 불과 몇 달 뒤인 2025년 8월에는 무려 200억 달러라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200억 달러요? 와, 진짜 크네요. 네, 이건 경영진이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하고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 흐름에 대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정말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18.2%라는 FCF 마진율은 분명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렇게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보니까요. 만약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증가한다거나 경쟁이 심화돼서 FCF 마진율이 한 14% 수준으로 좀 악화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마진율이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1분기의 운행 건수 증가율, 총 예약액 증가율 현상, 이게 결국은 우버가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수수료의 비율, 즉 테이크 레이트에도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테이크 레이트는 전체 거래액 GMTV 중에서 우버의 실제 매출로 잡히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비율이 낮아지면 거래액이 아무리 늘어나도 매출이나 이익 증가세가 좀 둔화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2분기 테이크 레이트는 1분기 26.93%보다는 좀 소폭 하락한 26.43%에서 26.83% 사이가 될 걸로 예측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광고 매출 같은 것들이 이런 테이크 레이트 하락 압력을 어느 정도 상쇄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수익성의 핵심 변수임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아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흥미로우실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바로 우버의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 논쟁입니다. 우버를 그냥 단순히 기존의 택시 회사나 음식 배달 회사 이런 거랑 같은 선상에 놓고 본다면 현재 주가 수준이나 시가총액이 좀 다소 높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버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버는 본질적으로 기술에 기반한 글로벌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하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부여되는 그 프리미엄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술 기반 인프라 플랫폼이기 때문에 높은 프리미엄이 정당화된다. 그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는 뭘까요? 일부 분석에서는 우버의 적정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아까 말씀드린 조정 EBITDA 대비 한 20배에서 25배 정도의 배수, 멀티플을 적용하기도 하던데요. 이게 전통적인 운송이나 물류 기업들이 보통 받는 배수가 5배에서 10배 정도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혹시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프리미엄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앞서서도 계속 강조했던 압도적인 규모의 양면 시장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드라이버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이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강력한 경쟁 우위이면서 동시에 후발주자들이 정으로 넘기 힘든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거죠. 둘째는 기술 기반의 탁월한 효율성과 확장성입니다. 인공지능 AI나 머신러닝 ML 기술을 활용한 수요 예측, 최적 경로 탐색, 가격 책정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해주고 이론적으로는 거의 무한한 서비스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트워크 효과랑 기술력.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 이동성 플랫폼, 그러니까 슈퍼 앱으로서의 엄청난 잠재력입니다. 차량 호출, 모빌리티, 음식 및 상품 배달, 딜리버리, 화물 운송, 프레이트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다 제공함으로써 고객 한 명으로부터 얻는 평생 가치,
LTV라고 하죠. 이건 높이고 반대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 CAC는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결합되어서 우버는 단순 운송회사가 아니라 고성장 기술 플랫폼으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논리죠. 네, 뭐 네트워크 효과나 기술력, 슈퍼앱 잠재력 같은 그런 질적인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무형의 자산 가치를 객관적인 숫자로 딱 정량화해서 밸류에이션에 반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에요. 한 분석에서는 네트워크 효과만으로도 연간 약 25억 6,800만 달러의 추가 이익을 창출하고 여기에 미래 성장성을 고려한 주가 수익 비율을 35배로 적용하면 네트워크 효과의 내재 가치가 무려 89억 8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하기도 했더라고요. 89억 달러요.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게 우버 전체 시가총액이 한 1,6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근데 이 계산은 P 35배라는 특정 가정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치를 조금만 바꾸거나 뭐 다른 밸류에이션 방법을 쓰면 결과는 확 달라질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시장 참여자들이 이 추정된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주가에 반영해 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뭐 추정치라는 한계는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네트워크 효과와 기술력이 우버 기업 가치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욱 고도화되면서 추가적인 가치 상승을 이끌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I나 최적화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서 모빌리티 부문의 테이크 레이트, 그러니까 우버가 가져가는 수수료 비율을 현재 수준 약 24.5%로 가정해 볼게요. 에서 단 0.5%포인트만 추가로 개선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0.5% 비율. 그게 큰 영향을 줄까요? 네, 이게 연간으로는 8억 5,600만 달러의 추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P 35배를 적용하면 이게 약 299억 6천만 달러의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서 현재 주가 대비 18.7%의 추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아주 작은 효율성 개선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기술적 해자, 모트, 그러니까 경쟁 우위가 깊고 단단하다는 주장도 자주 나오죠. 아까 언급했듯이 경쟁사가 우버 수준의 기술력과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 그리고 2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고요. 근데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또 이미 상당한 기술력과 자본을 갖춘 경쟁사들, 뭐 예를 들면 리프트나 도어대시, 아니면 해외의 디디 같은 회사들이 끊임없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과연 우버의 그 기술적 해자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2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양면성이 있어요. 자사주 매입의 양면성이요? 네, 물론 경영진이 우리 회사 주식이 싸다고 생각한다는 심어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주가가 이미 본질 가치보다 좀 높게 형성된 상태에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그건 오히려 남아있는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분석에서 사용된 평균 매입 단가 추정치가 한 95달러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수준이었는지도 한번 따져볼 문제고요. 저는 그 200억 달러라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는 그 규모 자체만으로도 경영진이 현재 주가가 아주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심리적인 효과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주주 가치 제고로 이어지죠. 분석에 따르면요. 이 매입이 계획대로 다 완료될 경우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약 10.12% 정도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곧바로 주당 순이익 EPS가 약 10.12% 증가하는 효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즉 회사가 버는 전체 이익은 똑같더라도 주주 한 명에게 돌아가는 몫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분석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EPS 상승 효과 그리고 경영진의 강력한 자신감 표출 이런 걸 감안해서 기존 목표 주가 예를 들어 110달러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15%의 프리미엄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정된 목표 주가로 126.5달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우버가 단순히 외형 성장만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서서 이제는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까지 갖춘 좀 성숙한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까지 16.5달러라 현재 주가 수준을 고려하면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적용된 그 플러스 15% 프리미엄의 근거가 과연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 주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할인율, 예를 들어서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이라고 해서 11.5% 같은 수치를 썼던데, 이게 과연 우버가 직면한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적절하게 다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우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 적용된 프리미엄이 플러스 4.0% 표였는데, 이게 과연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족 업계의 다른 기업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버의 투자 매력은 더욱 돋보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포워드 P이죠. 이게 우버는 한 15배에서 17배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 경쟁사의 이프트 같은 경우는 200배가 넘거나 아직 적자고, 도어대시도 아직 적자 상태이거나 매우 높은 PE를 보이고 있어서 우버가 상대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 싸다. 네,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기업 가치 대비 조정 이비다 배수, EV비다 역시 우버가 10배에서 12배 수준으로 리프트 한 20배 내외나 도어대시 25배 이상보다 현저히 낮아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차별점은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압도적인 잉여 현금 흐름 FCF 마진 18.2%입니다. 이건 경쟁사들이 아직 안정적인 FCF를 창출하지 못하거나 리프트 아니면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율, 도어대시를 보이는 것과 비교할 때 우버만의 강력한 경쟁 우위이자 재무적 안정성에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현재로서는 잠재적인 기회 요인이 리스크 요인보다 더 우세하다고 판단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바이 의견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경쟁사와의 밸류에이션 비교는 물론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각 회사가 처한 사업 환경이라든지 주력 분야, 또 성장 단계가 다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좀 감안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리프트는 주로 미국 내 라이드 쉐어링 시장에 집중하고 있고, 도어대시는 음식 배달 시장에 특화되어 있죠. 우버처럼 모빌리티, 배달, 화물 운송 등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 영역을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과는 사업 구조 자체가 좀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PE나 EV/EBITDA 같은 재무 비율 숫자만 가지고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각 회사가 가진 고유한 강점과 약점, 그리고 성장 전략을 함께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우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핵심적인 기회 요인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 요인들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역시 기회 요인에 먼저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특히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함으로써 얻는 그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교차 판매, 크로스셀링 효과는 우버가 구조적인 흑자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차 판매 효과요? 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우버 택시를 자주 이용하던 고객에게 자연스럽게 우버이츠 음식 배달 서비스를 노출시키고 할인 혜택 같은 걸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큰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새로운 서비스의 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신규 고객 확보 비용 CAC를 현저히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동시에 한 고객이 차량 호출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장보기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우버 플랫폼 안에서 이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고 총 지출액도 늘어나게 되겠죠. 이건 고객 한 명으로부터 얻는 생애가치, LTV를 극대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LTV는 높이고 CAC는 낮추는 선순환 구조는 단일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쟁 플랫폼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우버가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 교차 판매를 통한 LTV, CAC 비율 개선 효과,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 효과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좀 지적해야 할 것 같아요. 차량 호출 서비스 이용자가 반드시 음식 배달 서비스까지 이용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또 각 서비스 영역에는 이미 강력한 전문 경쟁자들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 음식 배달 시장에서는 뭐 두어대슈나 그럽허그 같은 경쟁자들이 있고요. 교차 판매가 신규 고객 확보 비용, CAC를 낮추는 데는 분명히 기여하겠지만 고객 생애가치 LTV 상승폭은 각 시장의 경쟁 강도나 소비재의 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 같은 거에 따라서 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기회 요인은 바로 광고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입니다. 현재 우버 전체 매출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긴 한데요. 광고 사업은 마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 우버의 전체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고 사업이 앞으로 5년간 연평균 4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통합 및 교차 판매 효과가 더욱 가속화된다면 우버 전체의 연평균 성장률 CAGR을 기존 예상치 한 15에서 20% 수준보다 약 5%포인트 더 높은 20에서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광고 사업 성장률이 40%요? 대단하네요. 시장에서 우버를 단순한 운송 플랫폼이 아니라 광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다각화된 슈퍼앱으로 재평가하게 만들면서 장기적으로 주가에 플러스 40% 이상의 추가 상승 잠재력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디지털 트럭 운송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서 화물 부문의 거래액 GMV 성장과 수익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광고 사업의 잠재력이나 화물 부문의 성장 가능성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제가 볼 때 우버의 미래에 가장 큰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것은 역시 운전자, 그러니까 드라이버 및 배달 파트너분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보상 및 규제 리스크입니다. 이건 정말 우버의 사업 모델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 운전자 지위 문제요? 네. 핵심 쟁점은 우버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운전자분들을 지금처럼 독립계약자, 그러니까 자영업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버에 고용된 정규 직원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이 문제거든요. 만약에 각국 정부나 법원에서 운전자들을 정규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결정이나 법률, 뭐 예를 들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 법안 같은 거요. 이런 게 광범위하게 시행된다면 우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고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버는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각기 다른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강조했던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와 기술적 해자가 이러한 규제 변화에 적응하고 그 충격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많은 사용자와 운전자가 연결될수록 더욱 효율성이 높아지는 네트워크 효과의 선순환 구조, 그리고 AI 및 머신러닝 기반의 최적화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적 해자는 경쟁자들이 그렇게 쉽게 모방하거나 뛰어넘기 어렵거든요. 후발주자가 우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 그리고 2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은 그만큼 우버가 쌓아올린 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쟁 우위가 규제 리스크를 극복하는 데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그 기술적 해자라는 것이 과연 규제 리스크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방파제가 될 수 있을지는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보면요. 만약 주요 시장에서 운전자들을 정규 직원으로 분류하게 될 경우 우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뭐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유급휴가, 최저임금 보장 등등 이런 것들이 매출 대비 20%에서 3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20에서 30%나요? 와... 네, 이건 곧바로 회사의 순이익과 잉여 현금 흐름 FCF를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급감시킬 수 있고요. 결국 적정 주가의 마이너스 40%에서 최대 마이너스 55%에 달하는 엄청난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건 단순히 실적이 조금 나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우버가 지난 몇 년간 정말 공들여서 쌓아올린 그 수익성 개선 스토리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전면적인 규제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운전자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되는 비용 자체 계속적인 부담 요인입니다.
마치 전통적인 은행이 대출 부실에 대비해서 쌓는 대손 충당금, 신용비용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버는 항상 운전자 관련 비용, 예를 들면 인센티브나 보너스 같은 거요. 이런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죠. 만약에 경쟁이 심화되거나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및 인센티브 비용이 전체 거래액 GBV 대비 단 1%포인트만 상승해도 연간 순이익이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약 8억 달러나 감소할 수 있다는 계산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연간 GBV를 1,000억 달러로 가정한 거고요. 이외에도 수익성이 낮은 배달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경쟁 심화 문제나 또 예측 불가능한 거시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서 여행이나 외식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 같은 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 요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표된 실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듯이 우버의 최근 실적 흐름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2025년 1분기와 2분기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비트를 기록하면서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죠. 특히 1분기에 총 운행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나 증가하는 등 플랫폼 자체의 활성도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선행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분기 운행 건수 증가율 플러스 18%가 총 예약액 증가율 플러스 14%를 앞질렀다는 점은 다시 한번 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평균 운임이 하락했거나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저가 운행의 비중이 늘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결국 이게 우버의 수익성 지표인 테이크레이트에 지속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지표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버 경영진이 과거 실적 발표 때 제시했던 가이던스, 즉 예상치와 실제 결과치를 한번 비교해보면요. 지속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비트를 기록해온 경향이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이 경영진의 실제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다소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다음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서프라이즈를 연출하는 전략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결과적으로는 계속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거나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아까 강조했던 2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는 주가에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 즉 불 시나리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불 시나리오요? 만약에 운행 건수 증가율이 한 20%대 중반을 기록하고 총 예약액, GB가 480억 달러를 초과하며 조정 EBITDA 마진율이 17.5%를 넘어서는 그런 좋은 실적을 기록한다면 시장은 우버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다시 평가하면서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플러스 20% 이상 추가 상승, 즉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 반응을 예측한 시뮬레이션을 보면요. 만약 총 예약액 500억 달러 그리고 조정 EBITDA 23억 달러를 초과하는 빚 수준의 실적을 발표한다면 주가가 플러스 6%에서 플러스 10% 정도 상승할 수 있고 만약에 총 예약액 510억 달러, 조정 EBITDA 23.5억 달러 이상이라는 그야말로 메가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달성한다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플러스 12% 이상 급등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물론 그런 장밋빛, 불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감도 크겠지만 반대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경우에 베어 시나리오에 대한 경계심도 절대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우버의 가이던스가 다소 보수적이라는 시장의 평가는 역설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눈높이가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 우버가 시장의 기대치, 예를 들어 컨센서스라고 하죠. 여기에 정확히 부합하는 밑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이미 주가에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3% 사이에서 횡보하거나 소폭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잘 나와도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운행 건수 증가율이 10%대 초반으로 좀 둔화되고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마저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다면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는 마이너스 15% 수준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 총 예약액, GBV와 조정 EB/EBITDA 모두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미스를 기록하게 된다면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주가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특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옵션 시장에서 관측된 내재 변동성 IV라고 하죠에게 65%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IV가 높다는 건 무슨 의미죠? IV가 높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단순 계산된 예상 1일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4% 정도였는데 이걸 훨씬 뛰어넘는 급등락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따라서 섣부른 기대감에 편승하기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실적과 가이던스의 핵심 변수들, 예를 들면 총 예약액, 조정 EB/EBITDA 마진, 영업이익률, 자사주 매입 진행 상황, 또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어떻게 나오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면밀히 확인하면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예를 들면 적극 매수를 할지, 보유하고 관망할지, 아니면 비중을 축소할지 같은 것들을 미리 좀 세워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명렬 저인을 우버가 글로벌 이동성 및 배송의 연결이라는 그 거대한 비전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밝은 기회와 어두운 그림자들을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와 자산 경량화 모델이 만들어내는 그 뛰어난 자본 효율성, 그리고 최근 몇 분기 동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흑자 전환과 수익성 개선 추세는 분명 우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특히 200억 달러라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실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광고와 같은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의 성장 잠재력 또한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 즉 운전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우버의 미래에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우버의 재무 구조와 수익성에 미칠 수 있는 타격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특히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달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환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요. 미래 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에 대한 부담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앞으로 잉여연금 흐름 FCF 마진율이 좀 둔화되거나 총 예약액 GBV 성장률이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가는 언제든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결국 우버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빛과 그림자, 즉 매력적인 기회 요인들과 동시에 존재하는 상당한 위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중하게 저울질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우버의 사업 모델 분석, 재무 성과 점검, 밸류에이션 논쟁,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데이터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본 우버라는 기업의 본질적인 강점과 약점, 또 여러 재무지표들이 내포하고 있는 숨은 의미들,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치평가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장단기적인 위험과 기회 요인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투자 원칙과 또 위험 감수 성향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분석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컨텐츠는 AI에 의해 생성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투자 결정 시 반드시 복수의 정보원을 교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